어느 퇴근길,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동네는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길을 통해 지름길로 걸어가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평소엔 가로등이 없는 그 길을 꺼려하곤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적한 산길로 들어서자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퍼졌다. 얼마 안 가서 나는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부는 걸까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같이 가, 외롭단 말이야. 고요한 숲속의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약 10m 거리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짙은 밤색 머리카락이 숲의 어둠과 어울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 나랑 놀아줘. 난 여기 계속 있어야 하거든. 엄마는 찾지 않을 거야.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소녀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소녀가 걷기 시작하자 나는 뒤따랐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도 그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렸다.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20년 전 이곳에서 길을 잃고 영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산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어딘가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 발소리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순수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당시 소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 더 이상 안 가면 안 돼. 고마워. 나랑 걸어줘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니 소녀는 살며시 발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사라진 곳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그 길은 다시는 지나지 않겠다고. 며칠 후 그 이야기와 비슷한 전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한 소녀가 산에서 실종되었고 아직까지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전설은 그녀가 외로운 나머지 지나가는 이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그 산길을 단 한 번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밤늦게 귀가할 때면 산 쪽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면서 은근히 그녀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곤 한다. 아마도 그녀는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지하철 노선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 소문은 노선의 가장 끝에 있는 작은 역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역은 낮과 밤의 손님 수의 차이가 심해 밤이 되면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 역의 이름은 청신역이었다. 청신역은 아직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신설 노선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개통된 직후부터 이상한 사건들이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주 사라진다는 소문이었다.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여행객이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막 올라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몇몇 지역 주민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불안감을 자아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점차 그 역을 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역 근처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청신역은 완벽히 버려진 곳처럼 변해버렸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역의 출입구가 엄격히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표지판은 정확하게 그 역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문제없이 역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만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경찰은 더 이상의 결론에 달할 수 없었다. 이런 청신역에 대한 소문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은 대학생 민재였다. 그는 평소 공포 이야기나 괴담을 좋아해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턱없이 올라온 한 게시글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청신역에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끌리는 힘이 있었다. 민재는 단숨에 글을 클릭했고 사건의 전말을 읽는 동안 그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몇 주 전 휴가를 맞아 서울에 온 한 여행객이었다. 그는 우연히 청신역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글은 그곳에서 그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청신역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역은 예상과 달리 밝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벽에 걸린 스피커에서는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질적인 느낌에 그는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역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승강장에는 이상하게 생긴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작은 박스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낮게 메아리치는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에 더욱 흥미가 생긴 글쓴이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무표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인형같이 생명력이 없는 눈동자와 인조적인 미소가 그를 덮쳐왔다. 그 즉시 끔찍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함을 직감했다. 글쓴이는 역을 급히 빠져나와 나중에 알아보니 그곳은 원래 공사 중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본 두 남자의 존재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민재는 이 드문 이야기와 사건의 전개에 푹 빠져들었다. 그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 직접 청신역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주말 밤 그와 그의 친구 3명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던 끝에 청신역에 도착했다. 역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여전히 두 남자가 앉아 박스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민재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민재와 나머지 2명은 두 남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 그 얼굴은 그들이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승강장의 불이 깜빡거림과 동시에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열차는 아무도 없이 비어 있었고 그들 각각은 으스스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급하게 역을 벗어나려던 찰나 그들의 뒤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듯 들렸다.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가는 길 내내 팀원들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민재는 더 이상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지 않았고 친구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갔고 청신역은 그 무엇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장소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몇 달 후 청신역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도 공식적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는 청신역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의 무수한 시도가 담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신역의 수수께끼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다음 탐험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대학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할머니 댁은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서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주인공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시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의 역사가 깊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들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가끔씩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은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주인공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집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주인공은 전설로만 들었던 폐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날 마을 주변을 둘러보던 주인공은 우연히 마을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폐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말을 피하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폐가는 옛날에 아주 부유한 집안이 살던 곳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사람 모두가 실종된 이후 버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인공은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손전등 하나만 챙겨서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밤 주인공은 낡고 거대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이 뒤덮인 거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시간을 멈춘 듯한 오래된 사진들. 그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공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난 방에 다다른 주인공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방 안에서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건반 위에는 먼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연주를 했던 것처럼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치더니 피아노에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르게 집을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할머니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후로 주인공은 다시 그 폐가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그저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경고를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의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겪은 일이 실제였는지 혹은 단지 꿈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호기심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우연한 기회에 마을을 다시 찾은 그는 놀랍게도 그 집이 누군가에 의해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10년 후 그곳은 다시 누군가의 가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밤 주인공이 겪었던 공포는 여전히 생생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